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CPI 하락, 금리 동결, 이제 나스닥 상승만 남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CPI 둔화에 6월 동결 확실 시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3%, S&P 500 지수는 0.69%, 다우존스 지수는 0.43%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뉴입니다. CPI 하락, 금리 동결, 이제 나스닥 상승만 남았나? 어제 나스닥을 밀어올린 원인은 바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때문인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4.1%였는데 4.0%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CPI 지수가 발표되자 나스닥은 0.7%대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0.83%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CPI의 하락 요인은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비스 가격입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코로나로 인한 불법 이민자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고 장벽을 세웠는데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가 되었고 그로 인해 불법 이민자 감소로 인해 미국 내 서비스 인력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손실을 입은 미국의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풀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그 돈이 소비로 물리면서 외식 등을 비롯한 서비스 소비에 들어갔고 서비스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체계인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문법 체계에서는 법조문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의 수많은 판례를 갖고 판결을 하는데요. 따라서 로펌에서 사건을 맡으면 변호사 1년에서 3년차 주니어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판례를 찾게 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수초 만에 수십 건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와 같이 저숙련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고숙련 화이트칼라와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는 블루칼라 일자리만 남게 됩니다. 양극단의 일자리만 남게 된다면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겠죠.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감원을 하는데도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서비스업 일자리는 모자라는 현상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AI를 쓰는 기업은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지금의 웬만한 기업들은 감원과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CPI가 낮게 나오자 주가는 올랐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CPI가 낮게 나오면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8%대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이번만 금리를 안 올리고 7월에는 올릴 것이라는 매파적 동결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이번에 동결을 하면 시장에 앞으로 금리 인하만 남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7월에도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오를 것 같은 금값은 2,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 가까이 갈 때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와 같은 슈퍼 울트라 안전자산이 3개월물이 5%를 넘게 이자를 주고요. 2년물은 4%를 넘게 주는데 굳이 이자도 안 주는 금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금을 사모으고 있어 상승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 보증금 등을 높이는 등 까다롭게 규정을 바꾸면 금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니 미국채에 대한 매력은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미국의 반대편에 투자하지 맙시다. UBS 애플 투자 등급 낮췄다. 아이폰 수요 악화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UBS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하향했고 남들 다 오를 때 애플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아이폰의 수요 둔화, 퍼가 29배로 높다는 것 때문입니다. 애플이 떨어지면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떨어져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떨어지면 주식수를 늘리 찰스입니다. 어차피 평생 믿고 갈 주식은 세계 1등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애플을 빼고 AI, 전기차, 메타버스, 중고차 등 모든 섹터가 다 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은 내일 새벽 3시 30분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 이벤트 이후 새로운 이벤트는 당분간 없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없을 때는 시장은 테마 위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테마가 AI가 될지 전기차가 될지 오르는 주가를 보며 대응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은 잃어버린 20년이 올 것인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국내 파급 속도 왜 더딜까?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고 봤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중국 인민은행 영래포 금리 깜짝이나 경기 부양에 나서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금리 인하를 하며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소비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이 디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경기 부양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중국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제로금리로 낮춰서라도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풀린 돈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블을 일으키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을 과감하게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채를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며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버블에 빠진 과정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서 제조업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일본이 기회를 잡은 것은 1970년대였는데 이때가 오일 쇼크가 터질 때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왜 일본에게 기회였을까요? 오일 쇼크는 기름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는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비싸진 기름값 덕분에 미국 차보다 일본 차가 더 잘 팔렸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미국에 비해 기름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엔진을 더 잘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체도 미국은 트럭 위주였는데 일본은 세단 위주로 만들어 오일 쇼크 때 일본은 더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반도체도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 미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죠. 일본이 미국 GDP의 40%까지 쫓아오자 미국은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발을 묶어놓았고 자동차는 수출에 1년간 판매 대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차와 반도체가 안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차는 고급화를 통해 적은 차를 수출하고도 마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차가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무역 적자가 나아지지 않자 미국은 일본과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했죠.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의 엔화는 약 2배 정도 절상이 되었는데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직전에 달러 환율은 240엔이었지만 합의 이후 1년 만에 120엔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엔화 절상으로 인해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정책 방향을 수출에서 내수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내수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기준금리는 1986년 2월 2.5%에서 1995년 2월 0%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자 일본 부동산은 버블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버블이 굉장히 심각했죠. 예를 들어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일본의 기업은 수출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은행에서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수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몰락합니다. 미국에서 바젤을 도입하면서 일본 은행의 건전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기자본 비율인 BIS 비율을 8%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만약 8%를 못 맞추는 일본 은행은 수출에 제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은 부동산 대출로 인해 이때 8%를 맞추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높이는 동시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모조리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불러왔고 결국 버블이 꺼지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끼고 빠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300%에 달합니다.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자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었던 중국이 내수로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그리고 중국은 도로, 교량,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주택 건설도 엄청나게 했죠.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한 이유는 중국의 GDP는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인민이 뽑지 않아 정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산당 존재 이유는 선불원입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게 살게 해줄 존재는 공산당 뿐이니 일단 부자가 되고 나서 민주주의 이딴 거 논의하자는 것이 바로 선불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늘어난 기업 부채와 지방의 부채는 중국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오히려 중국은 부동산 거품 빼기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의 버블을 터뜨려 일본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적용할 무기는 바로 바젤3입니다. 바젤3는 2010년 12월 5일, 15일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새로운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바젤3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인데요. 2013년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23년까지 모든 규제 대상 기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완전 시행은 조금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바젤3의 도입은 부실덩어리인 중국 은행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젤3의 핵심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헝다와 같은 부동산 기업들을 파산시키며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 은행을 공격하기 전에 알아서 중국 자신이 중국 부동산의 거품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모르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디플레이션에 허우적된 것은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그것을 터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꺾이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후에 부동산과 같은 위험 자산에 아무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리 문제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 부동산은 오르지 않는다는 강한 심리가 사람들의 가슴팍에 박혀 누구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미국이 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란 자산을 그냥 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이 1000경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서비스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경의 부동산 가치는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돈을 땅에 묻어놓고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500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내수부양으로 경기를 살리는 일은 물 건너 가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9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만 주고 부동산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1년 동안 생활비를 썼는데 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생활비를 썼다고 칩시다.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9천만 원의 생활비를 썼는데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2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9천만 원을 썼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억 원의 보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아이들 과외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내년에 5천만 원이 된다면 오히려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아끼며 저축해야 하고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됩니다. 그러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중국을 디플레이션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지 중국의 부동산이 버블에 꺼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버블이 꺼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2008년 부동산 버블을 키웠다가 2020년 이후 부동산 버블을 자기 손으로 터뜨리며 스스로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국 스스로 버블을 키웠다가 터뜨리며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서 섀도우 복싱을 하다가 스스로 탈진해 KO된 것이 바로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일본 정부가 실수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했었다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혹시라도 금리를 내리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며 은행 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즉 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양적 완화를 했지만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 연봉이 일본의 대기업 연봉을 눌렀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 30년 전 임금이 지금까지 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벤 버냉키의 말처럼 지금 중국이 할 수 있을까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간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라도 튀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미국이 바젤3로 중국의 수출 은행을 공격하면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1900년대 제국주의 시절에도 제국은 식민지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으로 식민지를 불황에 빠뜨리고 파산시키며 길을 들였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엄청난 돈을 찍어내도 미국의 신용등급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베네수엘라처럼 파산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끄떡없지만 중국은 부채가 많으면 파산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처럼 은행 시스템에 빠삭한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지든 아니면 버블이 꺼지든 둘 중 안에 하나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한 자산은 미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막두고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CPI 하락, 금리 동결, 이제 나스닥 상승만 남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